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라돈 매트리스 사태 이후에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싱크대 대리석, 화장실, 온천수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돼서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지질학적 특성으로 토양과 석재,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그 위험이 어떤 것이고 대책이 어떠해야 될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꽤 많구나 하고 경각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의 정찬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성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서성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세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화면으로 여러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셨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생활과학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방사능, 방사선, 또 방사성 물질이 어떤 뜻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 센터장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방사성은 방사선 붕괴를, 방사선이라는 건 에너지입니다. 방사선 붕괴를 하는 성질. 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사선 붕괴를 하는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이 그 강도가 세면은 이게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세기를 가지고, 방사선의 강도의 세기를 가지고 방사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내부로부터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 방사선의 세기를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사선은 방사선 물질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파장 아니면 입자의 흐름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방사선의 종류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 박사님 말씀 맞습니까? 조금 더 쉽게 해주실 분, 두 분 교수님 중에.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방사능이고 거기서 선으로 분출될 때 방사선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그런 걸 에너지를 갖출 수 있는 물질이 방사성 물질이라고. 예, 성질을 가지면 방사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나오는 것은 방사선. 예.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방사능.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할 때 그 능자가 방사능에 네, 해당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흙이나 암석에서도 천연 방사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토양이나 암석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결국 아까 말씀 주신 알파선, 베타선이라고 하는데요. 인공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처럼 저희가 일부러 방사능이 있는 물질을 쏘여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연 방사능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 기본적인 성질은 인체라든지 물체를 투과시켜서 투과의 유래, 차이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같긴 하지만 사실 발생 기전에 따라서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두 가지 물질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이라든지 또 저희가 많이 혼동되는 게 입자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물질들이 빛이라는 게 파동성, 입자성과 질량을 따지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선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입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같은 말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통과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상에서 라돈 침대, 라돈 매트리스라는 말로 굉장히 침대라는 게 우리가 정말 편히 잠을 자는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공간인데 네. 여기서 이제 라돈이 또 발암물질이라고 하니 국민들로서 놀랄 수밖에 없는데 뭐 지하수 보니까 아파트 싱크대 석재까지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거 포함해서 꼭 알아야 될 생활 속의 방사성 물질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천연 방사성 물질은 광물에서 수십 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섬 우라늄석,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우라니나이트, 아니면은 모나자이트, 지르콘 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 광물들이 화강암 내에 일반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전체적인 자연 상태 암석에서는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쓰일 양만큼은 아주 미량으로 암석 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광산이라는 게 있죠. 예. 많은 유용한 광물이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위해되는 그러한 광물들이 농집이 되는 광상에서 상당히 이러한 농집된 광물들을 채집을 해서 생활용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추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를 예. 하지 않으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분명한 현상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군요. 예, 예.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던 원소라고 보면 됩니까? 아까 예, 그렇습니다. 나왔던 것들. 예, 예. 네. 또 지금 김 센터장님 말씀한 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원칙적으로 라돈의 발생은요, 우라늄 붕괴에서 온다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서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토양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노출돼서 위험하는 건데 국내는 약간 외국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 대부분의 이제 라돈이라는 게 국외에서부터 걱정되고 관리되어 왔는데 그 이유가 그 유럽의 이게 북유럽이라든지 그 캐나다나 뭐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북쪽에 보게 되면 안반이 굉장히 화강 안반대로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권, 아메리카권 대부분의 그 주택 구조는 단층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과의 접촉이 굉장히 가깝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잘 들어온 상황인데 국내에서 아까 말씀 주변의 방사능 물질 제품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려할 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쓰이는 것들이 일부 있고 라돈 침대 사태 때문에 저희가 약간 관심 되긴 했지만 많지는 않아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저희 실생활에서는 건축자재 실내에서 노출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아까 말씀 주신 화강석 같은 아주 일부 높은 지형 그런 석재 말고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골재가 예. 내지는 모래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골재라는 게 안반을 부셔가지고 모래라는 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작아진 건데 예. 그 안에 만약에 우라늄 성분이 있다 하게 되면 콘크리트 지은 내에서도 라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예. 아시다시피 국내의 뭐 주택 구조가 80% 이상이 다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그 대부분의 그 재료들이 골재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노출이 훨씬 더 구개와 좀 다른 형태로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벽지나 화장품, 건축재 쓰이고 있는 그 물질들, 재질들, 재료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죠. 제가 최근에 그 사업장 관련해서요. 원료 물질, 아까 말씀드린 그 방사성 물질이 있는 곳을 저희가 원료 물질이라고 원료 해서 물질, 네. 노동부에서는 그걸 이제 의도적 사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물질을 집어넣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제품을 좀 윤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식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부 제품을 쓰긴 써요. 근데 그런 목적이 쓰긴 하는데 제가 노출, 그러니까 건강에서 들어오는 노출의 관점을 본다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들어가긴 하지만. 예. 하지만
저희가 또 그렇다고 노출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예.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이게 간접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래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가 인체에 유해한 건지 무해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박사님 말씀한 거 말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관심은 기울여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의 방사선은 늘 일상화돼 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면서 늘 방사선과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일정한 양의 방사선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인간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을 모신 이유가 혹시 짚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보충해 가면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듯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방사선이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닌 용도에서 천연이든 인공이든 유해한 것이라면 왜 위험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들어와서 어떻게 위험한 겁니까? 그 라돈은요.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라돈은 가스 형태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렵게 좀 그 화학에서 주기율표 보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활성 기체예요. 굉장히 안정된 가스 형태로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이 라돈이라는 게 우라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붕괴를 하게 돼요. 저희 좀 어려운 용어로 반감기 그러는데 원래 있던 양에서 쉽게 반이 걸리는 반의 양이 되는 시간인데 근데 저희가 뭐 에너지라는 게 10개 있으면 5개가 되면 5개는 뭔가 방출돼야지만 맞춰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질인데 그 반이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고 반이 이런 알파선이라든지 베타선이라든지 물질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라돈의 건강 위험성은 외부로 노출되는 것보다 가스 형태로 폐에 들어와서 이 폐에서 또 역시 라돈이 붕괴되는 시간이 저희가 한 3.8일 정도 되는데 붕괴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원래 있던 데보다 낮아지니까 안정되지만 또 낮아지는 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 방출하는 게 알파 베타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고 입자예요. 그럼 피부 조직을 건드리게 되고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게 돼서 그게 시간이 돼서 오래 노출되면 이게 폐암으로 발전되는 그런 기전으로 발전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방사선이 위험한 이유는 입자가 위험한 이유는 조직 내에서요. 제가 조직 생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몸이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방사선 자체가 지나가면서 이온화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그러면 조직 세포가 성장하는데 내지 발생하는데 이런 아주 깊은 단위의 DNA까지도 굉장히 변화를 주게 돼서요. 돌연변이 내지는 심한 폐암 발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몸 상태를 만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희가 폭탄처럼 이게 막 총알처럼 피부에 이렇게 박혀서 그건 아니고요. 세관이 지나서 오는 물질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생기는 건강상의 위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를 내부 피폭이라고 그래요. 들어와서 그 방사능에 피폭된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피폭이란 말 들으면 굉장히 핵무기나 원자폭탄 생각나서 무서운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 내부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렇죠.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요오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에서 나오는 그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뼈, 뭐 혈관, 뭐 우리 인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 방사선 물질이 사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다르다고 있는 영향은 뭐 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섭취량, 그다음에 노출 향토, 뭐 형태, 행동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물질이 결국 저희가 보는 게 장기간 노출, 급성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향이 있다라고만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들기보다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물질들이 완전 노출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이제 인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많은 노출, 만성 노출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냐, 과해서 위한 수준이냐를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 시간을 마련했고 음이온 제품들 보면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 것이라 건강에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홍보를 한 거 봤는데 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현재 이러한 그 방송 매체에 음이온이 굉장히 그 건강에 좋다, 인체에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옥돌, 무슨 옥돌, 아니면은 뭐 어떤 침대 그런 부분들 이제 방송 매체 네. 이제 음이온 그런 암석에서 음이온을 방출해서 건강에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체에 방송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러한 음이온들이 상당히 심지어는 모나자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에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에서 그런 모나자이트를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임상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체에 유해를 얼마만큼 주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가 돼 있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물질들이 상당히 장기간 아니면은 갑자기 그 많은 양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인체가 섭취했을 때 아마 상당히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쪽이 아니라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나자이트 정수기는 요즘에는 없죠. 요즘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특출난 것이 있어야 제품 판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연구들은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측에서는. 이 잠깐 덧붙이면요, 저희가 이 라돈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 저는 몰랐는데 라돈탕이라고 실제적으로 라돈탕이요? 라돈탕 목욕탕인데 라돈이 나온다 그래서 라돈탕을 입고 실제로 제가 체코를 가보니까 라돈 스파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체코 자체가 안반이 우란이 많아서 라돈이 노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마치 이렇게 치료하는 세라피 쪽으로 있어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하신 음이온이 건강에 영향이 돼. 이건 정말 근거 없는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 두 번째예요. 그 마치 막 따닥따닥 하는 이런 것들이 피부를 마치 자극하면 이게 뭐 좋아진다. 기분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도입한 거고 말씀하신 제품의 마케팅 차원에서 도입한 건지 사실은 이게 건강에 뭐 있다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나자이트가 왜 위험하냐고 하게 되면 이게 원료 물질이 있는데 저희가 당장 피부에 접촉을 해야 되는데 침대잖아요. 저희가 노출되는 건 공간이다 보니까 노출의 깊이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백일 아침 굉장히 먼데 침대는 바로 누워서 자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음이온 자체가 외부 피부에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노출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그 원료 물질이 바로 사용을 좀 정말 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사능의 인체 안전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핵심적인 그 요점인데. 원안위에서 발표하는 거죠. 연간 저희가 그 앞서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라돈 농도는요 공기 중에 얼만큼 있냐라고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몸 안에 들어와서 얼만큼 누적되고 추적되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미세먼지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가 다 몸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들어오더라도 몸의 기전에 의해서 뭐 50개는 밖으로 나가고 20개는 뭐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몸에 남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우리 피폭량이라고 계산해요. 그래서 통상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말하는 꼭 라돈하고 노출 안 들더라도 저희가 햇빛이라든지 수많은 공간에 노출되는 게 한 1mSv 정도 얘기하거든요. 엑스레이가 0.23mSv 되니까 사실은 1mSv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는데 그 정도 돼도 일상적인 노출이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좀 위험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인체의 안전 기준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높냐 안 되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연간 용어 밀리시바트를 좀 피폭량, 설명해 주시고. 연간 이제 피폭량을 가지고 1년 동안 한 사람이 방사선을 받는 총량이 1mSv 이하로 돼야 된다. 그런 기준 정도가 우리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사선을 맞든 간에 우리가 피폭되는 총량을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도 면역 체계라든가 건강 상태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1mSv 이내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말 잘해야 되는데. 유의할 수 있다. 그렇죠. 죽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예방을 해야겠다는 어쩐의 기준이다. 가이드는 아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들은. 그 박사님 말씀하신 밀리시바트를 종종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용어가.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방사선의 세기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거 약간 좀 복잡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그 단위가 왜 밀리시바트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서. 이거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그러니까 이거 뭐 단위 설명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라돈의 통상 이제 그 단위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그거는 방사성 물질이 1초에 한 번 분기한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 베크렐 나오면 초당 100번 분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분기할 때마다 알파선, 베타선 입자가 한 번 나오니까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농도가 높으면 입자수가 많아지고 노실이 많아지죠. 자, 그게 여러 가지 매체, 사람이라든지 수용체한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서 과연 어떻게 누적이 되는지, 결국 조직의 세포의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환산한 값이 밀리시버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약간 좀 환산 중간 좀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말씀대로 방사능이 얼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양을 말한 거고, 이거는 몸에 들어와서 얼만큼 영향을 주는 정도로 환산하는 거라. 자,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환경부라든지 다른 실내 공기를 다루는 곳에서는 농도가 중요한 거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그 물질이 들어서 신체에 얼마큼 영향이 미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단위를 쓰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초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그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는 밀리시버트를 따지고 방사능 붕괴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따지는 이제 베크렐 단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알 듯 모를 듯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정확히 이 방사능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지 또 두 번째 화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작 그레이, 카페 임페리얼, 블랑크 머핀, 펠라토 로얄, 스틸 그레인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접하는 아파트의 자재와 지하수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서 저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 기준도 있을 것 같고 관련 규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센터장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규격화된 어떠한 안전 관리 방안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암석,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골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확한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요. 예. 네.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 지금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환경부가 주관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암상, 토양, 골재 등의 라돈 함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준치를 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부처라는 말씀 들어보니까 환경부가 주도하고 주관을 하지만 국토교통부나 또 산업자원부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산자부, 과기부. 과학기술부도 또 역시. 그러니까 라돈이 나오는 건축자재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뭐 라돈 침대가 아니더라도. 예, 건축 자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화강 석재. 그 화강암 내에 그 모나자이트라든가 또 이제 미량의 뭐 에피도트, 저콘 이런 광물 내에 우라늄이 소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라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재, 그런 자재들 우리가 이제 벽에도 쓰고 또 화장대에도 쓰고 또 심지어는 요즘 그 식탁도 화학수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실내 공기는 거실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라돈가스를. 근데 실제로 거실보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접촉하고 있는 뭐 식탁에서 가까이 있다든가 또는 그다음에 또 뭐 벽면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서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측정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입해오는 원료 물질들이 많죠. 국내에서 맞습니다. 쓰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최근에 모 매체에서 이 아파트 건축자재 실내 내장재 화강석재라고 처음에는 대리석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암. 익숙하죠, 우리가. 예.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화강석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내 내장재로 쓰이는 이런 화강석재들은 문양이
문양과 색깔이 화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실내 내장 석재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문양이나 색상이 화려한 화강암들이 상당히 그 라돈의 모 핵종인 라듐, 그러니까 암석 내에는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그 방사성 물질 중에 우라듐과 토듐, 라듐이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라돈의 모 핵종들이 상당히 이러한 그 문양이 화려하고 색깔이 예. 화려한 이러한 부분들에 이러한 모 핵종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예. 그래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라듐 정도가 기준치가 한 200 정도 되는데 뭐 1,100크렐 이상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산 화강 석재를 원산지 추적을 정확히 추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보니까 관세청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리석으로 뭐 바닥 그리고 벽 돼 있으면 되게 고급 아파트나 고급집이라 생각했는데 예, 맞습니다. 오히려 위해할 수가 있군요. 예. 그래서 최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리 지질연구센터가 국내 화강석재 산지에서 암석 시료를 받아서 예. 상당히 많은 암석 시료에 대해서 이러한 방사성 물질, 특히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예. 집중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 화강석재들은 매우 낮은 라듐의 함량을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아파트 라돈은 거의 전량이 예. 아마 수입산에 의존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그 건축자재 수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산 우리 화강석이 좋습니다. 네. 너무 화려하고 또 수입해 온 것인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까지 파악하면서 구입을 하진 않을 텐데. 예, 맞습니다. 소비자가 그러한 그 기준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리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그 넓은 범위라서 대리석 종류가 이제 굉장히 사실 대리석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이제 뭐 맞지는 않는 용어고요. 그게는 뭐 화강석도 있고 다양한 암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라듐, 라듐이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퇴적암을 기반으로 하는 뭐 대리석 종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뭐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순증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화강암 중에서도 뭐 화강암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특히 이제 보급모 화강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화강암 내에 이 우라듐이 라듐이 그 함량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화강암만 좀 피하면은 예. 다른 화강암은 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대리석을 우리가 집에 대리석을 많이 뭐 사람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리석을 쓰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중에서 특정한 대리석이 인체에 유해한 라돈이나 이런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대리석이라고 다 외해한 건 아니지만 외해한 수준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수입을 안 한다든가 아예 건축자재를 못 쓰게 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도 소비자고요. 저도 국민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 자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받잖아요. 저희가 잘 몰라요. 그다음에 지어진 곳에 가고 좋은 집터냐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쓰였는지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부분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예. 말씀대로 이제 이번에 그 원료 물질이라고 하는 그 모나자이트를 제외한 석재라든지 이런 곳에 라돈이 많이 발생된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부처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막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라돈이 발생된 거는 이미 과거예요. 예. 노출됐으니까 피하는 게 맞는데 더 좋은 거는 노출이 안 되는 원료 물질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석재 같은 것들은 수입 단계에서 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물을 짓는 콘크리트라든 다양한 골재가 들어간 곳은 관리를 해야 되니 실제적으로 건축 자재에서 라듐이라는 특정한 라돈을 발생하는 물질을 적게끔 하라는 규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가 돼야지만
저희가 공급받는 그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걸 예. 만들어야 되는 기준은 되게 중요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부라든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원안위 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금 규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향후에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동안도 노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라돈 침대 사태 이후에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라도 지금 지혜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훨씬 더 확정이 안 된 거고 아직도. 네. 근데 확정이 곧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바로 시행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말씀대로 맞아. 미래는 앞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규정으로 국민 건강 훨씬 더 보장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를 저희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해요. 그렇군요. 예, 이 방법에 저는 한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나 민간이나 뭐 학계나. 예. 저희가 새집 좋아하는 분들, 새집 아파트 증후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예. 뭐 이것이 혹시 아토피의 원인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의견들이 조금 분분합니다만 뭐 대리석으로 잘 지은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안심하고 또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고 또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보니까 라돈을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을 일단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라돈이 건강에 미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붕괴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자, 선 이런 것 때문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암이 굉장히 연관성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WHO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늦게 관리된 상황이지만 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온 항목이에요. 조사를 했어요. 역학조사를 했는데 통상 라돈이 한 12%에서 한 15% 기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높은 그룹은 분명히 폐암이 확률이 높다라는 게 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이게 1급 발암 물질이라는 용어가 예.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1급이라는 의미가 먹으면 바로 죽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환경에 노출량이 많고 오랫동안 노출되면 암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자료가 많아. 충분히 이게 1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뒤로 돌아보면 이제 라돈이라는 게 당연히 높긴 하지만 다른 걸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출된다고 해서 바로 암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예. 약간의 그런 오해에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폐암의 일부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장기의 부적응 이런 것도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폐암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건강 영향은 주로 그쪽으로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자료를 계속 지금 보고 계신데 네. 라돈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 꼭 관련 사항 말씀해 예, 주시죠. 이게 라돈이 이제 미국에서 폐암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료를 보면은 라돈에 의해서 사망한 인원이 연간 한 2만 1,000명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은 17,400명. 그래서 이제 라돈에 의해서 또 사망하는 게 높다. 특히 이제 흡연에 의한 사망이 16만 명. 네, 그거 좀. 근데 실내 라돈은 19,000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라돈이 이제 흡연을 한다든가 또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지식이 되고 있죠. 네. 지금 건축에 쓰이는 석재에서 나오는 이 방사성 물질 측정하는 뭐 도구 기구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라돈 아이가 그동안 조금 정확한 일부 정확한 수치를 지시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오차가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라돈의 양, 기체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방안이 예. 제시돼야 하고요. 우선은 지금 다부처 관련해서도 그것이 네, 담겨져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유해성을 어떠한 방안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여러 방안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뒤늦긴 했지만 지금 다부처에서 이렇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규제 기준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성온천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 검출된 수준,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수준. 이제 온천에 대부분 온천이 그 라돈이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성 온천에도 이제 라돈 또 라듐
한때 또 라듐 온천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라돈탕처럼. 예, 라돈탕, 라둠탕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선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유성온천도 라돈이 일반 뭐 목욕탕보다는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라돈은 플러스 기체이기 때문에 온천수를 이제 탕으로 넣기 전에 어느 정도 탈기만 된다면은 탈기요? 예, 탈기 그 이제 날려 보낸다는 예. 것이죠. 가스기 때문에 배기를 시킨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목욕탕에서 우리가 목욕할 때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돈이 이 온천에는 일반 목욕탕보다는 높다. 예.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제 탈기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천 탕들 탈기가 잘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더 물론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원수에서는 일부 이제 우리가 음용수 기준으로 140, 800그를 약 4,000피코 큐리를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추구멍에서 온천수가 나와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이미 많이 또 손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온천 좋아하는데 걱정 안 하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 제가 단언하기보다는요. 네. 이 라돈이 가스 형태잖아요. 그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았다가 잘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주변에서 라돈이 노출에 기여하는 거는 토양에서 거의 한 80% 이상, 예. 건축자재에서 한 10% 미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샤워를 한다든지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에서 노출되는 건 한 2% 미만이라게 이제 예. 미국 EPA에서 보고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온천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안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담겨질 수밖에 예.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수용성이 되게 잘 높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어와서 분개를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건강에 나쁘기 네.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제가 보니까 예전에 2004년 6년도에 이제 환경부도 걱정이 돼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몇 개 해봤는데 네. 이 온천이라는 게 온천탕이 모든 그 원수를 갖고 있지 않고요. 원수를 만드는 데 있고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만 잘 관리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곳에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공급하는 거기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모니터하는 게 뭐 시 당국이나 뭐 정부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걱정이 좀 서 교수님도 온천탕 가시죠? 저 잘 갑니다. 정 교수님은요? 저도 유성원 생각합니다. 김 센터장님도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세 분의 방사능 전문가가 다니신다니까. 예, 예. 저도 일단 다니겠습니다. 계속.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예. 라돈은 지하수대에 소량으로 함유돼 있고 만약 높다고 하면은 이러한 라돈을 저감하는 기술은 배기를 시키면 됩니다. 환기 장치를 이용해서. 아까 말한 탈기. 예, 예. 자, 온천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이제 몸에 저희가 음용을 하는 마시는 지하수에서도 라돈이 검출이 됐는데 이제 먹는 물이라 걱정이 큽니다.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에 녹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역시 지하수라는 게 이제 안반에서 많이 모여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라돈이 녹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국내에서 지하수를 음용수 일부 뭐 샤워를 하거나 아니 농장물에는 사용하지만 실생활에서 음용수 사용하는 건 극히 작아요, 사실은. 대부분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정수기 내지는 생수 사 먹지 물지 않아요. 근데 일부 이제 농촌 일부 지역에서는 먹긴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치면 이 물에 녹아 있는 라돈이 붕괴해서 또 다른 입자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폐가 아니라 위로 들어가서 나오고 또 위의 특징이 뭐냐 어쨌든 먹게 되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는 그 공기 중 흡입해서 있는 건강 영향보다는 그 먹어서 있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원래도 양이 적지만 설령 신체에 들어오더라도 음용수로 인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소 교수님 생각이신지 또 의학계에서도 인체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다고 나옵니다. 예. 대부분은 호흡기로 들어온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예,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고 관리했다 그러면 음용수 기준을 정해놨을 거예요. 근데 예. 그 어느 나라도 음용수에 라돈이 얼마 이상 되면 하지 말라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건강의 위험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 이미
알려져 있고요. WHO에도 절대 음용수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 라돈이 함유될 수 있지만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음용 지하수 중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의 기준 및 제한치를 제한하는 나라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음용수 그것은 있나요? 검토해보자는 뜻인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스웨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그 라돈과 우라늄을 음용수에서 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미국 기준을 따라서 권장치죠. 권장치 기준을 가지고 이제 4,000피코큐리 148 베크럴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지하수 내에 그 우라늄 또 라돈이 문제가 돼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그동안 연구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용수 내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 라돈 함량 있는 물에 대해서는 그 주로 이제 시골 말이죠. 시골의 그 전용 상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그런 물에 대해서는 이제 탈기 장치를 설치해서 그 물을 받아서 충분히 탈기를 한 다음에 그 기준치 이하로 됐을 때 이거를 이제 각 그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설을 이제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갖추고 그 있습니다.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예.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마신다고 했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땐 지하수도 먹었는데 예. 걱정을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예. 박사님들 말씀 들어보니. 근데 침대, 뭐 아파트 자재, 싱크대, 또 먹는 물까지 우리가 계속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한다는 시스템. 그동안에 어떻게 됐었고 지금 다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사성 물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최근에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러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업체에서 전국의 모든 건축자재 원산지의 실태 파악이 처음에 안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석, 뭐 예를 들어서 화강석재라든지 대리암, 대리석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규제를 한다는 게 예. 아무래도 문제를 계속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전수조사를 실태 파악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유해성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법령화를 예. 국회에 제시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런 관련 규정 규제가 입법부를 통과해서 법률로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들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도 가능한 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께서는? 법으로 확정하는 게 가장 강력하긴 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규정 정도, 그러니까 법령화 이전의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규제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국회에 상정을 해서 예. 법령화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된 부처가 여러 개고 그 규제 수준도 다양하니 예.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으로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면 예. 그에 맞게 각 부처에서 규제 수준도 정하고 그렇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 사회적인 환경 현안 문제로 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시면서 뭐 너무 민감하게 굴지는 마라 그래도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일상생활에서 라돈이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서 박사님. 네네. 그 앞서서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실태 조사 한번 질문 주셨는데요. 네.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처마다 이제 라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약간 달려요. 그래서 환경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중 이용 시설 그래서 지하철 저희 많이 가는 백화점 그다음에 뭐 이마트 같은 대형 공간에서의 실내 공기질 내의 라돈 농도 관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품이라든지 안에 있는 원료 물질 내지는 어떠한 물질이 들어갔거나 이제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안전법에 의해서 원안위가 관리하기 때문에 좀 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 방법이 약간 달라요. 어허. 예, 그래서 그 제품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게 방출량 실험을 해야지만 얼만큼이 그러니까 양은 알지만 실제로 나오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방출량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표준화되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내용인 거고요. 실태 조사를 이제 환경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전국에서 한 4만 세대 정도의 주택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실내에서 측정을 한 거죠. 네.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측정을 해서 그 농도를 이제 정부가 공개도 하고요. 나와 있습니다. 대전 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아요. 예. 그래서 실내가 다른 평균을 높기 때문에 근데 그 높은 주요를 또 보면 대전을 이렇게 봤을 때 서쪽에 이 유성이라든지 서구 뭐 이런 쪽이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예. 높기 때문에 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쪽에 약간 좀 안반 이거 보면 높은 화강 안반 데가 있어 보니까 높지 않나라는 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보급모 항암, 아까 말씀드린 보급모 항암이 많이 부파하는 지역이 특징 그렇죠. 예, 결정이 그래서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관리가 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근데 더 해야죠. 제가 볼 때 이걸로 부족합니다. 4만 세대가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40만 가구 세대 이렇게 해왔는데 물론 예. 인구라든지 면적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또 법령 문제는 저는 최소한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파트 공급을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공급받잖아요. 네. 거기서 뭘 쓰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부가 그걸 규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제일 농도가 낮은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정해놓고 예. 그 다음에 디테일은 작은 거는 민간에서 해결해서 만들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민이 정부가 만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민간 건설사랑 민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싸우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는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다부처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시급하고 예.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 아파트 건설사들이 홍보할 때 우리는 기준치 이하이고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라고 홍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경쟁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일부 아파트들이 요즘에 이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건설사를 매번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그러지 않고 역으로 역발상으로 홍보를 오히려 우리 아파트는 라돈이 없는 아파트예요. 라돈 프리 아파트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하는데 많거든요. 그게 저는 이번 그 화강 석재가 많이 나온 게 여러 가지 걱정이지만 반대로 사회가 이제 진일보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이 자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여기서 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실내 공기에서 그 라돈이 이제 높게 나온다고 해서 다 대리석이나 뭐 이 자재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그 토양 내에서 나오는 이 라돈 가스가 이제 그 상승해서 아파트 실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건축법에서도 그 토양 내에 라돈 가스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거 별도로 이제 토양 내에서 라돈을 따로 포집을 해서 그걸 위로 이제 아파트 위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독주택도 그렇고. 그 건설되는 그 지역 땅에 그렇죠. 대한 네. 그래서 예, 아파트를 짓게 기준도 되면은 필요하다. 그 주변에 그걸 측정을 해서 토양 내 라돈이 높다. 예. 기준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따로 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을 건축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약간 좀 덧붙이면 일시 사례가 있어요. 그 캐나다 같거나 이 체코, 유럽의 일부 나라는 뉴 빌딩 코드 이런 법을 제정해서요. 신축 건물은 무조건 라돈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그 시설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미 지어놓고 난 상태에서 짓게 되면 있는 걸 때려 부숴야 되고요. 저희 또 국내 특성상 온돌 문화다 보니까 네, 굉장히 돈이 어렵죠.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제 예전부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 토양 지질 기반으로 높은 곳 아파트 짓기 전에 토양에서 만약에 높다고 발견되면 예. 설치하면 굉장히 라돈 저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지금 있거든요. 다부처 연구에 박사님 의견 다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내년부터 그 유해성 평가에
많은 전문가, 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위해성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예, 하는 맞습니다. 이유가 맞습니다. 다 하고 나서는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미리 좀 조사해보자는 그렇죠. 건데 지금 예. 유해성 영향평가를 반드시 전문가들의 이런 전문 식견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선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외국에서 이 방사능 물질 혹은 라든 검출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제 총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선진국 사례, 외국에서 이 방사능 물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지금 익숙한 건 라돈이라서 예. 라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사례들은 체계적으로 물론 선진국에서 라돈을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들은 일부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의 나라들은 이러한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 물질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하고 규제하고 기준치를 마련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가 200개 국가 중에도 12, 3등 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잘 사는 편인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을 걸로 판단도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라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사례들을 기준치를 가지고 예. 정부의 규제안에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우리나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라돈의 정확한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준치를 정하려면은 우리나라의 토양과 우리나라의 지질에 맞는 정확한 기준치를 제시를 한 다음에 예.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라돈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미국은 지금 이제 전국의 실내 라돈 조사를 1989년부터 실시해서 예. 라돈 지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가정 내 이제 조치 기준으로 4피코 큐리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한다는 거는 그 정도 이하를 유지하라. 예. 뭐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 라돈 지도를 만들었고 5.4피코 큐리. 예. 스웨덴은 기존 주택은 10.8피코 큐리인데 신규는 5.4피코 큐리로 한 절반 정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다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주로 권고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이 지질학적으로도 지금 방사능이 센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맞습니다. 이 지질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대전, 세종, 공주, 부여, 천안, 진천 같은 경우에는 예. 마치 화강암이 섬같이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강암이 섬같이 둘러싸인 지역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 라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라돈에 대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걱정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감 장치를 기준안을 마련을 하면은 예. 지자체에서 마련을 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총평상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 또 정부기관, 중앙기관, 각 지자체 꼭 해야 될 일들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두실 점을 총평 삼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부터 해주실래요? 네. 아까 제가 말 못해서 좀 더 예. 잘못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석재에다가요. 요즘에 어떤 일부 제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는 측정 기기가 있어요. 제가 제품사를 말하긴 뭐하고. 근데 그게 측정이 아니요. 저희가 알고 있는 라돈이 있고 플러스 토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다 방사능 물질인데 같은 집안에 있는 우리 동위 원소긴 해요. 근데 라돈은 이 반감기가 꽤 오래 상대적으로 한 3.8이 되는데 토론은 기껏해 한 1분 내로 그렇기 때문에 금방 없어진다고 예.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석재에 가다 올려놓고 되면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높게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건강의 노출에 예. 관점을 본다면 그리 걱정 안 해도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기를 측정하는 거는 아직 그 환경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전혀 저는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국민 스스로 그냥 관심 내지는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요. 국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위험성을 알려 있고 정부는 국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제도화하고 관리하고요. 예. 국민은 스스로 그걸 바탕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불합리하다 하게 되면 당사자끼리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외국 사례 같이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주택 거래할 때 라돈을 측정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사고 파게끔 돼 있어요. 아.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살 때 그 집이 라돈 측정 결과가 없으면 네. 그 집을 안 사겠다 하니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지금 라돈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는 기준을 놓고 네. 거기에 높지 않은 거를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관심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돈이라는 건 저희가 해보면 높긴 하는데 환기만 해도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라돈 저감하려면 뭐 해야 하면은 다들 기대하시는 게 엄청나게 좋은 장비 뭐 이런 거 있는데 환기만 자주 해도 정말 예. 100인데 0으로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수준에서 100에서 한 80, 148이 기준, 148이 기준인데 여기서 한 뭐 100, 200, 80은 떨어질 수 있으니 자주 환기만 해도 된다라는 네. 큰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라돈이 위험한 거 있는데 생활 주변에 있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이제. 그럼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되게 중요하다. 네. 미리 높은 곳을 알아서 관리 지역 지정하고요. 선제적으로 저감 시설 먼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지자체가 사실은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보건 복지는 별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특정 기기 내지는 특정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게 정부로서는 굉장히 할 일이니 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걸 좀 해주십사는 게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정 교수님. 네, 이 라돈이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뭐 좀 우리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전국에 이제 라돈 지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실내 공기, 그다음에 토양, 지하수내에 있는 라돈의 함량 지도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특정 지역이 좀 지질학적인 영향으로 높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집을 짓는다든가 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건축물을 개발할 때 특별한 거기 이제 저감 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정부가 주도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개인이 할 일은 이제 어쨌든 그 지하 공간에는 라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지하 공간에서 오래 생활한다든가 또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렵고요.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분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네, 우리 세 분과 전문가들의 고견이 잘 각 부처 이 항목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적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